네, 이번엔 마스터 코너입니다. 조금 와이드하게 시야를 좀 넓혀볼 필요가 있는 시간이 되겠고요. 꼭 놓치지 않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려운 걸음을 해주셨는데 오늘 이야기 나눠주실 분 서강대학교의 허준영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참 요즘 바쁘시죠? 경제 관련돼서 가장 많은 부름을 받고 계시는 아마 그 호스트가 아니실까. 공중파에 너무 많이 나오셔가지고 방송을 줄이시는 것 같은데 제가 오늘은 특별하게 한 번 더 작가한테 부탁해서 hu 교수님을 좀 뵙자고 제 출연료를 좀 깎아갖고 아닙니다. 드리면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항상 우리 교수님 얘기는 좀 곰곰이 생각해보면 들을 내용도 많고 워낙 달변이시고 한데 첫 번째 질문부터 가볼게요. 차기 정부가 이제 곧 들어설 텐데 한 달 채 남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제 가장 중점을 둬야 할 경제 정책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저는 산업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희 그 피크코리아 얘기가 얼마 전부터 계속 있었잖아요. 사실 네. 그거는 작년 12월에 비상계엄 있기 전부터 있던 얘기였는데요. 뭐냐면 한국 경제가 그동안 어떻게 성장해왔냐를 잘 보니까 네. 이유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그 당시에 가장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에 빨리 진입해서 빨리 자라고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의류를 만들다가 조선을 하다가 전자를 하다가 자동차를 하다가 반도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사실 세상에 그런 나라가 생각보다 별로 없거든요. 저희는 그게 되게 당연해 보이지만 네. 근데 이제 반도체라고 하는 게 가지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유망하죠. 유망한데 단점은 굉장히 스윙이 큽니다. 네. 그 반도체에 너무 산업이 몰빵을 하다 보면 반도체 때문에 경제 스윙도 커집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반도체를 안 하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네. 반도체랑 잘 하고 있었는데 반도체 다음에 혹시라도 한국이 이전에 그랬던 것처럼 발빠르게 움직여서 갈 수 있는 데가 어디가 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대답을 하기 좀 힘든 상황인 것 같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시청자분들께서 그런 생각하실 것 같아요. 아니 이렇게 시장이 발달하고 경제 규모가 커졌는데 무슨 산업 정책이야? 이제는 기업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정부가 하는 게 아니고.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 최근 들어서 사실 두 가지 측면에서 저희가 굉장히 큰 변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미국의 무역 정책이 굉장히 크게 변하고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중국입니다. 아, 여기서도 계속 지금 얘기하시는 것 같지만 중국이 어쨌든 간에 기술력이 굉장히 올라오면서 예전에 우리가 중국에 팔던 것들이 점점 경쟁이 힘들어집니다. 그렇죠. 그렇게 봤을 때는 중국 특수가 예전만 못하다라고 생각해 보았을 때는 우리가 다음 먹거리를 조금 큰 판에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저는 산업 정책이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막 정책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대충 예상을 했던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고 있고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우리나라의 특성, 장점, 패스트 팔로우 엄청나게 빨리 적응을 하는 요즘 뭐 그런 쪽인 것 같은데 어찌됐건 정책이 나오면은 그 정책을 추구하기 위한 경제니까 재원이 필요하잖아요. 돈을 막 찍어낼 수 있는 건 아니고 미국도 지금 뭐 뒤에 있다 다루겠지만 부채 문제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이 재정 확대 공약이 여야 모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저러다가 또 빚더미에 깔려 앉는 거 아니야? 그래서 재정의 어버리즘?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그러니까 다음에는 어떤 정부가 들어오건 간에 혹은 지금 저희가 생각하기에 가장 그 경쟁력 뭐 예를 들어서 그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후보들의 공약들을 보면 어쨌든 간에 재정은 좀 쓰겠다라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전 정부가 좀 재정을 아껴 쓰겠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국가 빚 같은 것들을 많이 줄이지는 못했고 오히려 좀 많이 늘어났죠. 그렇게 네. 봤을 때는 쓰겠다라고 하는 측면으로 갈 것 같은 게 또 하나 측면이 이런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이제 재작년에 2023년에 1.4% 성장했고요. 작년에 2% 정도 성장했는데 보통 이제 시청자분 잘 아시는 잠재 성장률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평균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성장률이 2분파라고 골프 치신 분들한테 제가 네. 말씀드리는데 그게 한 2%대 초반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2년 연속 그 2분파를 못 한 거예요. 올해는 한 제가 좀 이따 말씀 다시 나누겠지만 0%대 성장이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결국은 사실 이럴 때가 경기가 침체돼 있다고 얘기하지 않으면 언제 침체돼 있다고 얘기할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재정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 좀 쓰겠다라고 할 겁니다. 물론 재정을 무조건적으로 아끼는 것도 문제고요. 저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제가 오늘 초반에도 저기 앵커께랑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가 구조적으로 지금 겪고 있는 문제들이 많은데 네. 한마디로 몸에서 열이 나는데 사실 이게 단순히 감기가 아닐 가능성이 높은데 계속 해열제만 투여를 해버리면 사실 나아질 가능성이 별로 없는 거죠. 네. 그러면 결국은 한편으로는 해열제를 투여하면서 즉 재정을 투입하면서 경기 관리를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중장기적인 모멘텀을 좀 가지는 그 몸 안에 있는 구조적인 질병을 좀 해결하는 방식으로 가야 될 텐데 그래서 제가 사실은 뭐 저는 이제 제 말에 그 비중은 거의 없는 거니까 생각을 해보면 차기 정부가 어떤 정부가 되면 좋을까라고 생각하는 거는 그런 답이 내려지더라고요. 좀 연결성 정부가 되면 좋겠다. 연결성. 차기 정부가 들어왔을 때 그 다음 정부가 들어왔을 때도 그 전 정부가 가졌던 방향성들에 대해서 좀 공감할 수 있는 연결성 정부가 되면 어떨까. 그렇죠. 그 정부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하겠다라고 하기엔 지금 문제가 너무 복잡합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중요하신 포인트인데 진단을 정확히 해야 처방이 이루어지는데 지금은 그냥 처방만 계속 나오다 보니까 특히 대표적으로 우리가 조금 실소를 금할 수 없는 것들이 이제 육아 정책, 뭐 산하 정책이잖아요. 뭐 돈인 뭐 더 주고 뭐 물론 중요하죠. 근데 그것이 근본은 아닐 테고 왜 사람들이 이걸 피하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 원인. 그게 집이 없고 돈이 없고 뭐 이런 거보다는 마음의 상처들, 근본적인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조금 더 고민을 해본 다음에 정책을 화려하게 피고 그게 이제 연결성으로 계속 가져가는 지속성이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자, 우리나라 올해 경제 성장률 뭐 엉망이죠 사실은. 뭐 지표 나오는 거 보면은 와, 뭐 이게 연속 분기로 나오면은 그런 우리가 이제 경기 침체 얘기들을 하잖아요. 2분기도 적자니 걱정인데 미국에서는 부채 문제를 가지고 우린 성장을 더해서 이자 갚을 수 있고 할 수 있어라고 자신감을 표현해요. 우리는 과연 어떨까요? 이게 근데 지금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성장률 전망치 나오는 게 무의미한 때라고 생각하는 게요. 얼마 전에 이제 한국무역협회에서 나온 자료를 보니까 미국이 10% 보편 관세를 하고 그 정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무역이 대충 한 2% 정도 줄어들 것 같다라고 네.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충 한 35%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네. 거기다가 2% 곱해 보면 결국은 관세 정책이 어떻게 풀리냐만 갖고 성장률이 0.7이 그냥 산술적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니까 네. 얼마 전에 KDI에서 1.6이었던 기존 성장률 전망치 2025년을 0.8로 절반을 깎았잖아요. 네. 0.8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절반이라는 숫자가 놀랍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미국에서 그런 정책을 하다 보면 우리가 그렇게 영향을 받는 나라인 거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런 측면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향후에 트럼프가 어떤 정책들을 하는지 그것들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미중 갈등이 90일간 유예한 것이 이후에 어떻게 풀릴지 뭐 여러 가지 것들에 저는 관련을 맺고 있을 것 같아서 네. 말씀드리긴 조금 힘듭니다만 어쨌든 간에 1분기 역성장하고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는 올해 1%대 성장은 조금 힘들어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그럼 또 마음의 준비를 해놓잖아요. 사실 안 좋을 거야. 뭐 지금부터 더 안 좋겠어. 여기에 오늘 또 뭐 이슈로 등장했지만 뭐 바이러스 얘기 또 나오고 뭐 답답한데 거기에 이제 주말에 미국 쪽에서 나온 얘기는 어느 정도는 예상했다고들 하는데 그래도 좋은 소식은 분명히 아닙니다. 이 국제 신용평가 기관 중에 3대 중에 하나죠. 무디스가 미국의 신용 등급을 낮췄는데 그걸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108년 만에 강등 이래 버리면은 어감의 뉘앙스는 큰일 났구나 이렇게 되는 거고 뭐 예상했던 그 경고장을 이미 실행한 거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하고 다른데 교수님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저는 미국에 대한 신용등급 강등은 사형 선고라기보다는 워닝,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저는 경고의 시그널이 굉장히 강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최근에 이제 S&P는 2011년, 피치는 2023년에 신용등급을 강등했죠. 그러니까 그렇죠. 저희가 사실은 미국이 국채가 저도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네.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이 뭐라고 생각하니라고 하면 보통 미국 국채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미국 국채는 여전히 굉장히 안전한 자산이고 사실 미국이 망하면 전 세계가 망하겠지라는 생각이 저희는 갖고는 있죠. 근데 문제는 이번에가 2023년과 2011년과 조금 다른 느낌인 것은 그리고 지금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108년이라는 의미가 조금 더 묵직하게 다가오는 것은 앞으로의 방향성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트럼프가 만들고 있는 미국 경제라는 것들이 사실은
경제뿐만이 아니고 사회, 정치 여러 가지가 사실은 트럼프 이후에도 이런 방향성이 계속 지속되지 않을까. 혹은 이것들이 미국의 구조적인 문제로 남아서 이전의 미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뭔가 이제는 떠나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 이게 저희 그 투자하시는 분들이 가지는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과연 달러 혹은 달러 표시 자산이 예전만큼 매력도를 유지할 수 있을까? 이 트럼프의 한번 광풍이 지나가고 나면 네. 이라는 건데 오늘도 그 유럽 중앙은행의 크리스틴 라가르드 그 총재가 한 얘기가 있죠. 미국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결국은 이건 신뢰 문제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네. 결국은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해보면 이번의 강등이 언제나 그랬듯 미국에게 경고의 입장으로 저는 다가간다고 생각하지만 네. 그 경고라는 것에 어떤 저희가 빨간색 불에 농도를 잴 수 있다면 그 농도가 사실은 어느 때보다는 조금 서슬퍼런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등급은 낮췄는데 등급 전망은 또 안정적으로 매겨놨어요. 그거는 뭐 추후에는 또 지켜보겠다 하는 거 봐서 그러니까 보통은 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낮추고 그다음에 등급을 네. 낮추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지난해에 무디가 이제 등급 전망을 낮췄기 때문에 그게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면 등급을 낮추겠구나. 물론 그 전에 제 기억엔 프랑스를 낮춘 것 같고 그래서 우리도 빚이 저렇게 깔려 있다가는 우리도 자유롭진 않을 텐데라는 했던 게 작년에 좀 생각이 나는데 일단 경고장 정도다. 근데 미국은 이제 결국에는 그 경고장을 받아두고 뭐 우리가 일각에서는 카드 명세서라고도 표현하더라고요. 뭐 한도가 없는 카드를 막 써대다가 네. 결국에는 그 비리 용지가 날라와서 결제를 해줘야 되는데 네. 자, 이자를 지금 내야 되는 이자 뭐 그다음에 그 미국 이제 부채에 대해서 거기에 반면에 정책적으로는 또 부양을 해야 되니까 감세 또 재정 적자를 메우려는 관세 복잡한 등식을 트럼프 대통령이 막 뒤죽박죽을 해놔요. 하루가 다르게. 이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를 드리세요? 진짜 말씀 그대로 뒤죽박죽이고요. 내 안에 너무 많은 내가 있는 느낌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열어보고 싶은 건 트럼프 행정부 내에 지금 백악관에서 어떤 암투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누구의 보이스가 더 센지. 예를 네. 들어서 관세만 해도 저희 그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은 상대적으로 온건파고, 네. 그리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상대적으로 강경파인데 그러면 과연 누구 얘기를 트럼프가 더 많이 듣는지 혹은 스캇 베센트가 옛날과 같은 시장에서 평가하듯이 온건파의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이 저는 너무 시장 친화적인. 예, 시장 친화적인 그런 게 너무 궁금하긴 하고요. 말씀해 주신 대로 좀 미국에 대해서 앞날이 걱정되는 부분은 트럼프는 지금 감세를 하겠다. 법인세 감세하고 소득세 최고 개인 소득세 최고 구간 감면해 주겠다 뭐 이런 거건데요. 네. 그럼 이제 세수가 좀 비잖아요. 그럼 그렇죠. 그 세수를 관세를 갖고 메우겠다라고 하는데 이거 누구 아이디어냐 하면 1800년대 말에 미국에서 대통령으로 근무하셨던 네. 맥킨리 대통령의 아이디어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미국에 소득세가 없었어요. 관세가 굉장히 큰 비중이었거든요. 네네. 미국에 소득세가 생긴 게 1913년입니다. 음. 그래서 지금은 소득세가 전체 세수의 49%고요. 그래서 큰 항목에서 세수를 깎고 작은 항목에서 세수를 메꾸겠다라는 게 사실 성공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시장에서는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도 사실은 아까 무디스 얘기로 돌아가 보면 네. 결국은 앞으로 미국 경제가 조금 나아지기 위해서는 이런 어떤 재정 쪽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결국은 조금 덜 쓰고 좀 더 많이 걷어야 될 텐데 혹은 덜 쓰는 것보다 많이 걷는 것이 더 중요할 텐데 뭐 이런 네. 건데 그런 데 있어서 얼마나 지속 가능한지에 대한 물음은 여전히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세금을 거두려면 벌어야지 뭐 거기 그러니까 벌게 해줘야 될 텐데 뭐 자국이건 아니면 대외적이건 지금은 뜯어가겠다고만 하면은 부작용이나 아니면 또 세금에 대해서는 항상 거부감이 있잖아요. 네. 뭐 그런 것들을 이겨내기가 어렵고 지금 실제 액션을 했을 때 나타나는 금융 상황들이 자기 의도와는 분명히 달랐거든요. 네, 맞습니다. 너무 강하게 밀어붙이다 보니까 달러 덤핑, 네. 달러 자산에 대해서 투매까지는 네. 아니더라도 중국도 지금 미국의 그 국채를 줄이고 있다는 네, 보도가 맞습니다. 나오고 그러면 실제 오늘 저녁에 이제 미국으로 가서 무디의 반응을 어떻게 평가할 거니까 사실 제가 지금 아시아에서는 그래도 미국 국채 금리가 오르지는 않고 있는 게 네. 다행인 것 같아요. 뭐 만약에 미국 국채 그러니까 국채를 막 던져가지고 국채 금리가 치솟으면은 아휴, 이번 주도 피곤하겠구나 네, 맞습니다. 이러는데 뭐 그렇진 않아서 그냥 주가 좀 조정받는 건 뭐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이제 미국은 미국이라고 치고 그 영향이 이제 사실 연결성 아까 이야기하셨는데 네. 채권 금리도 국채 금리가 대부분 국제적으로 연결이 돼 있잖아요 동향 자체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사실 미국만큼의 부채 인식에 대해서 걱정들을 많이 합니다. 가계부채액이 경기와 가계부채 해석은 지금 어떻게 또 풀어가시는지. 가계부채를 보통 총량으로 예전에는 많이 판단을 하셨습니다. 네. GDP 대비 몇 퍼센트 이상이 되면 안 돼. 그렇게 판단을 하셨는데 제가 최근에 본 데이터가 되게 재밌었습니다. 어떤 데이터? 2015년, 13년에서 15년이 가계부채가 한번 굉장히 많이 는 국면이었고요. 2021년 코로나 이후에 가계부채가 또한 많이 는 국면이 있었는데 그 두 국면이 가계부채가 늘어난 이유랑 늘어난 계층이랑 이런 거 되게 다르더라고요. 네. 2013년의 국면은 주로 어디서 많이 늘렸냐면 세대별로 보면 55세에서 65세까지가 많이 늘렸어요. 뭐냐? 살 날은 점점 늘어나는 것 같은데 고령화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뭔가 리턴이 나오는 자산은 별로 없고 그러면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1가구 1주택에 대한 규제가 심하지 않았었으니까 그렇죠. 임대소득자가 한번 대보자 라는 것에 가계 부채가 많이 늘었던 게 있습니다. 믿을 건 땅이야. 네, 딱 믿을 건 집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신 거죠. 근데 이제 2021년에 가계부채를 는 게 주로 어디서 많이 늘었냐면 청년층에서 많이 늘었고요. 어떤 형태로 많이 늘었냐면 전세자금 대출이랑 주택구입 대출이 많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최근 들어서 올라가는 자산 가격이 올라타려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울면겨자먹기로 집은 한 채 있어야 되니까 네. 그때 이제 청년층이 빚을 많이 내게 됐다라는 거거든요. 이거를 단순히 총량 규제로 접근을 하면 네. 두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죠. 하나는 주택 서비스를 좀 저희가 제한하게 되는 거고요. 살고 싶은 동네 옆에 살아 혹은 서울에 옆에 살아 뭐 이렇게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은행들에게 이걸 적용을 하게 되면 은행들은 상대적으로 주담대처럼 안전한 대출을 내주면서 신용대출 같이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이 대출로 먹고 사시는 분들의 대출이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서 네. 이게 굉장히 계층별로 대출의 차별성이 이질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조금 총량 규제 같은 거 앞으로 조심하고 미시 데이터를 보면서 잘 규제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은 뭐 항상 보면 정책이나 금융 시스템 메커니즘이 상충하는 것들이 좀 많잖아요. 그걸 뭐 잘못 얘기하면 모순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빚은 줄여서 눌러놔야 되겠고 반면에 또 경기는 살려야 되겠고 그다음에 경기를 살리려면 돈은 풀어야 되겠고 그러면 이제 한국은행의 고민도 굉장히 깊어지잖아요. 이번 달 말 5월 29일 날 이제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는데 이런 트렌드라면은 과연 어떤 스탠스를 취할 것인가? 예상을 좀 해보신 게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번에 저는 내릴 것 같고요. 그동안 한국은행이 못 내리고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두 개를 얘기하는 게 하나가 이제 가계부채고 더 중요하게 제가 보기엔 환율을 본 것 같아요. 근데 환율이 어쨌든 간에 지금은 약간 원화가 강세 혹은 달러화가 약세인 분위기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네. 이번에 내리고 차기 정부에서 어떤 정책들이 들어온지 보면서 그리고 경기들을 보면서 판단할 것 같고요. 네. 사실 뭐 시청자분들 잘 아시겠지만 경기로 보면 지금 빨리 내려도 이상하지 않은 그렇죠. 상황인데 네. 그동안 못 내리고 있었던 힘들이 그중에 아주 중요한 힘 하나가 조금 약해진 거라서 네. 이번엔 내리고 그다음에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듭니다. 네. 이 얘기는 사실 질문이 없었는데 네. 한국은행 통이시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쭤봤고 저도 지금 계속 프라이싱 되는 네. 걸 보니까 인하의 가능성이 좀 높다. 설령 네. 동결하더라도 상당히 도비시하겠구나. 네, 네. 이게 이제 주식시장으로 치면은 뭐 일정의 유동성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네. 뭐 하여튼 그건 주식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좀 되실 것 같고. 자, 대선 이후에 반도체라든지 뭐 이런 육성 산업들 가장 크게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칠 만한 산업은 이제 뭐 대충은 나오긴 했는데 그래도 교수님이 보시는 거는 어떤 뭐 저는 국내 산업은 아니지만 국내에서 너무 중요한 산업은 에너지 섹터 좀 열심히 에너지. 보고 있고요. 이게 이제 뭐랑 연결되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워낙 에너지 수입 비중도 높고 한데 네. 미국하고의 뭐 여러 가지 우리가 가진 무기 중에 하나가 또 뭐 미국 LNG를 사다 쓰겠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에너지가 단기적으로 조금 조정될 가능성. 또 하나가 결국은 데이터 센터인 것 같아요. 네, 결국은 AI라는 방향성이 있다면 우리나라가 제가 보기에는 LLM처럼 라지 랭귀지 모델 같은 걸 개발하는 쪽으로 AI를 나가는 것도 방법이지만 네. 또 하나는 기존에 개발된 오픈 소스 AI 같은 것들을 바탕으로 응용하는 것들이 일 텐데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도 AI가 지금보다 좀 더 활성화된다면 결국 우리나라 내부에서도 전력 사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왜냐하면 우리 지금 발전소들은 대부분 원자력 발전소 다 연안가에 있거든요. 그렇죠. 바닷가. 근데 AI를 주로 쓰는 데는 수도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도 내부적으로 논의할 부분들이 좀 많아지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현명한 대응책들이나 뭐 구체적인 것들이 좀 더 나오겠죠. 자, 오늘은 또 시간 관계상 또 바쁘신 일정에서 더 잡아두기가 어려워서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고 종종 모시면 조금 자주 나와주시기 우리 바랍니다. 최희만 에코님 부르시면 나와야죠. 아, 진짜. 밥 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최희마의 맞수다. 대선 경제 공약과 그다음에 외부에서 들어온 그런 매크로 이슈를 가지고 좀 조근조근하게 풀어봤고요.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허준영 교수가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